안녕하세요. 저는 체육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조차 부상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문선재 선수의 움직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역시 문선재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조동찬의 동선을 가로막는 골이 됐어요. 문선재의 안경이 충돌이 되면서 튕겨져 나갔고, 지금 느린 화면에 조동찬 선수의 베이스. 장소연 선수의 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소연 선수가 아마 발이 약간 헛디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려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무릎 쪽이 아닌가. 때문에 이제는 빼줘야 될 그런 지금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무릎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른쪽 무릎 때문에 이 장면인데요. 낙하할 때요. 어우, 접질렸네요. 네, 어우, 접질렸어요. 그 뒤에 네. 또 이제 네.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례 충격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것은 글쎄요, 뭐 장면만으로 볼 때. 투아웃입니다. 로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영재 구심 이거 맞췄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들은 운동 중에 부상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고에 따른 상해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상해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상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구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에서의 상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운동일 텐데요. 준비운동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 학습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의 원칙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상해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준비운동인 거 알고 계시죠? 준비운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심장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관절서부터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체를 골고루 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강한 운동, 다시 가벼운 운동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을 크게 박자에 맞춰서 준비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손목과 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자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목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음은 무릎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 허리 운동으로 올라와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는 어깨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자, 이제 가볍게 이제 심장에 가까이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약간의 심장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팔 벌려 높이 뛰기 10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숨쉬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네, 심장에서 먼 손목 발목서부터 점점점 심장에 가까워지는 운동까지 운동을 했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에서 시작해서 팔 벌려 높이 뛰기의 강한 운동, 다시 숨쉬기 운동으로 가벼운 운동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 다음 신체가 골고루 준비 운동을 다 했죠. 자, 이것으로 준비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운동상해와 구급처치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상해.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있게 되는 신체상의 부상을 말하고 외부 충격으로 근육, 뼈, 인대, 관절 등에 발생하는 것을 바로 운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기 도중에 굉장히 많이 다치죠. 그죠? 이런 운동상해에 어떤 그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끔 혹은 또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운동상의 원인을 보게 되면 우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준비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도한 긴장이나 주의 부족인데요. 우리가 보통 연습 상황보다는 시합 상황이나 혹은 어떤 뭐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합이나 중요한 연습 때는 보다 조금 더 긴장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항상 좋은 신체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신체 상태에 있을 때 마찬가지 운동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좋지 않은 환경, 바닥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기구도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운동상의 원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운동시설이나 기구의 결함, 사용법 미숙,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예방이 최고겠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여기 또 나와 있죠, 그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운동상의 예방은 준비 운동만 잘해도 굉장히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자기 능력에 알맞게 운동량을 정하고 운동에 집중한다. 혹시 운동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운동량은요. 세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 시간, 그 다음 빈도. 운동량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강도, 시간, 빈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강도는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 다음 빈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 다음 빈도, 시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자기 능력에 알맞게 정해야 됩니다. 이 운동량을 제대로 못 정했을 경우에는 혹은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운동의 효과를 얻지 못할 정도로 운동량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능력에 알맞게 운동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후나 환경을 고려하여 알맞은 복장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농구할 때는 보통 농구화를 신습니다. 왜냐하면 발목을 보호하기 때문에 농구화를 신는 거죠. 혹은 배드민턴 할 때는 배드민턴화를 또 신고요. 복장도 우리는 간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데 간혹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농구하는 거 보면요. 어떤 학생들이 구두를 신고 이렇게 농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복장과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다음, 시설과 연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된다. 간혹 낙후된 그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해야만 운동상해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운동상해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박상, 골절, 근육통, 염자, 찰과상, 탈구 이렇게 있는데요. 타박상은 우리가 일명 멍드는 거 아시겠죠? 근데 뭐 맞거나 어디 부딪혀거나 이럴 경우에 타박상이 되고요.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는 거, 근육통은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근육통, 탈구는 뼈가 빠지는 거, 찰과상은 이렇게 긁히는 거, 그 대신에 이제 피가 좀 나기도 하죠. 염자는 우리가 일명 삔다 했을 때 하는 건데요. 이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넘어섰을 때 좀 그런 것이 바로 염자라고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박상, 근육이 심한 충격을 받아 근 조직 안에 혈관이 터진 것으로 멍이 들어 부어오름. 정말 여기서 인체에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박상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약간 보호하게끔 또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프죠. 또 멍이 들어서 이게 색깔도 좀 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바로 얼음찜질 혹은 휴식을 취하면 타박상은 쉽게 낫는데요. 아마 계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계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혈액순환을 조금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절, 이런 심한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 굉장히 통증이 심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해 부위를 이제 고정을 좀 시켜야 되겠죠.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금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 제일 많이 사실 발생하는 운동 상해의 종류는 바로 근육통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운동량이 많아졌을 때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했을 경우에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드시죠. 혹은 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했을 때 다음날 웃으면 배가 아픕니다. 이런 게 바로 근육통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는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 마사지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염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더 이상 가진 않잖아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연성, 자신의 갖고 있는 유연성보다 조금 더 많이 됐을 경우에는 일명 필수가 있는데요. 보통 손목이나 손가락 혹은 발목 이런 데 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통해서 혹은 휴식을 통해서 심할 경우에는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상의 종류와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우리가 찰가상, 이거는 보통 넘어졌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피부가 심하게 마찰하거나 긁혀서 생기는 것으로 출혈은 심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거 세균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찰가상보다도 더 심한 그런 상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가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인대 밖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탈구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가끔씩 자기가 좀 해봤다 해가지고 막 끼워 맞추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해 부위를 고정하고요. 이거는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분명히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일명 습관성 탈구라고 해가지고 자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탈구는 분명히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고정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선생님, 저는 가끔 코피가 날 때가 있는데요. 보통 휴지로 코를 막거든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코피가 날 때는 휴지나 솜을 코 속에 넣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코뼈 밑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간혹 고개를 뒤로 젖혀 지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코피가 기도로 흘러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근육통이나 타박상 있을 때 보통 찜질을 하게 되는데요. 온찜질을 해야 될지 냉찜질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냉찜질은 해열, 지혈, 진통작용, 근육 피로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온찜질은 피부와 근육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빠르게 순환하도록 하고 근육 긴장 완화와 진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급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처치법. 돌발적인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치료하기 전까지 부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처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급처치가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처치의 일반 원칙. 우리는 보통 라이스 뭐죠? 밥이죠, 밥. 그죠? 밥들. S 복수해서 밥들. 보통 라이스만 해도 됩니다. 라이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S까지 추가를 시키면 참 좋죠. 요거의 구급처치의 일반 원칙은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타박상이나 염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박상, 염자. 타박상이 뭐였었죠? 아까 근조직에 이제 피에 어떤 뭐 멍이 드는 뭐 그런 거였었고, 염자는 관절의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갔을 때, 삐었을 때 생기는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바로 이제 라이스 원칙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R, 레스트, 휴식입니다. 두 번째는 I, 아이싱, 얼음찜질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 누르는 거, 압박. E는 엘리베이션, 혹시 엘리베이터 기억나시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붕대 같은 거 메고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바로 거상입니다. 이 심장 부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어떤 혈액순환을 통해서 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박상이나 염자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은 또 이제 치료를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다치는 것 중에 타박상, 염자는 굉장히 자주 다친다고 했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급처치 일반 원칙을 외워놓고 숙지한 상태에서 항상 요렇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처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 구급처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 지혈법, 간접 압박 지혈법, 지혈대를 이용한 지혈법. 보통 이제 피가 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데요. 지혈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직접 압박. 출혈 부위에 이제 소독 거지를 대고 압박 분대로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살짝 피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 이제 금방 지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피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코피가 간혹 코피를 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게 간혹 피가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들어가서요. 이게 혈액은 이 산소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응고가 돼요. 그럼 혈액이 또 이제 응고가 된 상태에서 기도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코 밑에 여기를 살짝 눌러놓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지혈을 시켜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혈 있을 때 간접 압박 지혈법. 이거는 직접 압박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을 때 출혈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에 닫혀 있게 되면요, 심장 부위보다 가까운 동맥 부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다친 데는 여기. 자, 1번이 아니라 심장보다 가까운 데를 어떻게 한다? 지혈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혹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눌러서 지혈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직접 상처 부위를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혈하는 방법. 이거 바로 간접 압박 지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지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건데요. 압박 지혈법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상처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동맥 부위를 천이나 끈으로 묶고 지혈대를 끼어 돌려 조이는 방법.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아까 여기 제가 다쳤으면 이렇게 간접 압박을 했었죠. 근데 이것도 안 되게 되면 이 사이에 지혈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지혈대를.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혈대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또 안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혈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심하게 지혈을 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혈이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시간 했을 때는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혈을 하는 순간 혈액순환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괴사를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총에 맞았는데 한참 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자꾸 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지혈을 한다거나 잘못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을 때 구급처치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CPR이라고 합니다. CPR. 저희는 체육 수업을 통해서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체육 수업. 정말 이 CPR 하나만 배워놓으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심장이 멎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일명 심장마비라고 하죠. 그죠? 혹은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족에 나랑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만약 우리 가정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죠?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를 다시 소생시키는 거.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에 맞춰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심장이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있는데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면 정말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명심하세요. 의식 확인.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을 확인합니다. 심장이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바로 도움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4분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분의 기적. 심장이 멎으면 뭐가 안 좋냐면요. 뭐가 안 좋아질까요? 심장의 기능이 뭔데요?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펌프질을 해서 뭐가 도는데요?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혈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돌아야 돼요? 머리, 바로 뇌. 그죠? 뇌에 혈액이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이 멎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뇌까지 혈액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혈액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안에는 이 역할이 뭐냐면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혈액이 돈다라는 거는 몸 안에 뇌까지 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 역할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었다는 거는 뇌에 산소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한 4분 이전까지는 그렇게 의식이 없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심폐소생,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뇌까지 혈액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4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뇌가 다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의식 확인을 했을 때 심정지다 싶게 되면 바로 119에 신고를 요청을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를 했으면 호흡과 맥박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요. 약 한 10초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10초 정도. 굉장히 빨리 호흡을 하는지 맥박을 하는지. 그럼 다음 바로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거죠. 바로 가슴 압박이라고 합니다. 가슴 압박. 가슴 압박이 뭐냐면요. 일명 심장 마사지라고도 하는데요. 한 손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깍지를 껴놓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우리가 힘을 낼 때 이렇게 수직으로 해야 힘이 있는데 옆으로 하게 되면 힘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 딱 되게끔, 힘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삼각형을 만들고 몸은 수직으로 해서 체중을 이용해서 깊이는 몸통이 한 4cm에서 5cm까지 깊이를 굉장히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간혹 이 심폐소생술, 이 심장 마사지 하다가 사실은 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이 되더라도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cm 정도의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분당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한 1분 분당 한 100회 속도로. 그 다음에 몇 회? 30회를 해야 됩니다. 30회. 분당 100회 속도로, 그 다음에 30회.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개방해야 되는데 기도는 두 손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개방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코를 막고, 코를 안 막게 되면 바람이 다른 데 새잖아요. 그래서 코를 막고 크게 2번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순환. 그 다음에 기도 개방이라고 해서 에어웨이. 그 다음에 인공호흡이라서 브레싱이라고 하는데요. C, A, B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반복합니다. 반복. 자,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언제까지? 119 구급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급처치까지 이제 끝냈고요. 어제 새벽 119에 김천시 한 가정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22살 딸의 신고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를게요. 양쪽 젖꼭지 중간 깍지 끼고 팔 꼿꼿이 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혈액이 뇌와 온몸으로 공급될 수 있게 심장을 압박하는 이른바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지시에 딸은 침착하게 따랐습니다. 신고 6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를 작동시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제세동과 심폐소생술 현장 도착해서 이어지는 응급처치가 계속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의식을 회복해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전문의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처치가 없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따님이 간호사가 아닌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초기 대응이 잘 됐고. 전문가에 따르면 심장이 멎은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4분 이상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이면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딸,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가지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앤이라고 합니다. 이 마네킹은 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한 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앤이라는 이름으로 마네킹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C, A, B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요. C는 circulation, N은 airway, B는 breathing. 순환, 기도, 그 다음 호흡.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순환은 심장에 인위적으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게 하기 위해서요. 유두와 유두 사이에 가운데에 한 손을 얹어 놓고요. 그 다음 깍지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각이 되도록 자세를 잡고 깊이는 4cm에서 5cm 정도까지 분당 100개의 속도로 3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이렇게 순환을 해놓고요. 그 다음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턱을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호흡은 코를 막고 가슴을 쳐다보면서 크게 2번을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기도, 호흡 이 세 가지를 반복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학생의 심폐소생술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학생의 시범을 보았는데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지금 잠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우선은 학생이 지금 유두와 유두 사이의 가운데 정확하게 잘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를 한 5cm 정도까지 눌러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깊이 안 눌렀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몸에서 직각이 되게끔 해서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 되는데 약간 팔의 힘으로만 했다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 확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흉부를 보면서 크게 2번 불어내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럼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교과 교재의 평가 문항을 먼저 꼭 풀어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운동상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운동상의 원인. 과도한 긴장, 준비운동 철저, 좋지 않은 환경, 운동시설의 결함, 좋지 않은 신체 상태.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2번. 준비운동 철저는 운동상의 원인이 아니라 운동상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죠. 예방.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 운동상의 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맞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 나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겠어. 오늘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저녁을 굶어야지. 운동하기 불편하지만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더 해야지. 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니까 준비운동은 생략해야지. 정답은? 네. 문제를 풀으셨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 휴식도 사실은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식을 할 때, 휴식 기간 때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저녁을 굶어야지.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휴식, 영양, 이 3박자가 고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더 해야지. 꼭 무리하다가 운동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니까 준비 운동은 생략해야지. 저희가 땀 내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 운동의 원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 출혈이 있을 때 구급처치법으로 맞은 것은 맞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풀어볼까요? 지혈대를 끼워 돌려 조이는 방법을 장시간 해야 효과가 있다. 2번. 압박지혈법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지혈대를 이용한다. 3번. 출혈 부위에 소독거지를 대고 압박붕대로 압박하는 것을 간접압박지혈법이라고 한다. 4번. 간접압박지혈법을 사용할 때 출혈 부위에서 심장에서 먼 동맥 부위로 눌러 출혈을 막는다. 5번. 출혈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동맥 부위를 눌러 출혈을 막는 방법을 직접압박지혈법이라 한다. 풀어볼까요? 정답은? 네, 2번이죠. 2번. 압박지혈법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지혈대를 이용한다. 그죠? 1번은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장시간에서는 큰일 난다고 했었죠. 괴사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소독거지를 대고 압박분대, 소독거지를 대고 압박분대로 압박하는 것은 간접이 아니라 직접압박지혈법이죠. 그 다음, 간접압박지혈법은 심장에서 먼 동맥 부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 부위를 눌러 출혈을 막는 방법을 직접이 아니라 간접압박지혈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4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상해와 치료 방법은 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것으로 관절 부위가 부어오른다. 가의 치료 방법은 나. 뭘까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했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혹시 기억나나요? 유연성이라고 했죠. 유연성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어떤 운동 상해, 그래서 관절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염자에 해당되고요. 혹시 라이스 기억나나요? 라이스, 밥, 그죠? 휴식, 아이싱, 그 다음에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뭐 서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휴식과 그 다음에 얼음찜질, 그 다음에 압박, 그 다음에 거상,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얼음찜질이 치료 방법에 해당됩니다. 5번 심폐소생술 순서로 맞은 것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정답은 5번에 해당됩니다. 5번. 제일 먼저 의식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119 신고랑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슴 압박. 이게 심장 마사지라고 해서 서큘레이션이라고 했죠. 혈액이 돌게끔 해서 그 다음 기도를 개방, 저희 A라고 했습니다. A. 에어웨이, 기도를 개방시키고, 인공호흡 총 2번 분다고 했었죠. B, 브레싱. 그래서 C, A, B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 자, 기억나시죠? 자, 지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상해를 배웠었는데요.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있게 되는 신체상해, 부상을 바로 운동상해라고 했죠. 이런 운동상해의 원인은 준비운동 부족, 긴장이나 주의 부족, 좋지 않은 신체 상태, 좋지 않은 환경, 운동시설 및 기구의 결함 등으로 운동상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운동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체 상태 점검 및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기 능력에 알맞은 운동량 설정과 운동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후나 환경을 고려한 복장과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요. 시설과 연구의 사용법 숙지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운동상해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타박상, 골절, 근육통, 염자, 찰과상, 탈구 등을 배웠습니다. 타박상일 경우 얼음찜질과 휴식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골절은 상해 부위를 고정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육통은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 마사지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염자는 얼음찜질, 그 다음 의사의 치료가 받아야 됩니다. 찰과상, 물과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탈구는 상해 부위를 고정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급처치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돌발적인 사고나 재해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 이송 전에 일시적인 구급처치 방법입니다. 일반 원칙은 R, I, C, E, S의 원칙으로 라이스라고 하죠. 휴식, 얼음찜질, 압박, 거상, 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 구급처치는 직접 압박 지혈법, 간접 압박 지혈법, 지혈대를 이용한 지혈법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곤란 시 구급처치,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웠었죠.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식 확인, 두 번째는 119 신고 및 도움 요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호흡 및 맥박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 압박, 기도 개방, 인공호흡, 이 순서대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 주말을 앞두고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등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칼로리 소모가 높은 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종 사고 위험도 많고 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구조나 응급조치가 쉽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산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흔히 삐었다고 말하는 발목 염자입니다. 복사뼈 부근이 붓고 열과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하산하지 말고 등산화를 벗고 쉬면서 물수건이나 그늘의 차가운 흙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쉴 때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냉찜질이 끝나면 나뭇가지 등으로 부목을 대거나 등산화 끈을 최대한 조여서 발목을 잡아준 뒤
천천히 하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하산 때에는 실족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약 추락사고가 났다면 인대를 다쳤을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환자를 돕거나 옮기지 말고 일단 구조 요청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등산 중에 발목 부상을 입었을 때 휴대용품을 활용한 응급처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부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뼈에 변형된 곳이 없는지, 출혈이 있는지 확인 후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먼저 출혈 부위를 생수로 이용해 세척을 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손수건을 이용해 지혈을 합니다. 이어서 휴대용 방석을 이용해서 골절 부위를 지지합니다. 휴대용 방석의 지지력 향상을 위해서 방석 사이에 나뭇가지를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용 방석을 골절 부위 양옆에 대고 이어서 등산화 끈을 이용해서 휴대용 방석을 고정시켜줍니다. 먼저 휴대용 방석 앞부분에서 교차를 시킨 후 뒷부분에서 교차 후 위로 올려서 매듭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동을 할 경우 이처럼 휴대용 방석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등산복 상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휴대용 방석을 감싸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환자분의 무릎 부분에서 등산복 하단 부분을 교차하여 가지런히 덮은 후 발목 부분에서 등산복 팔 부분을 교차하여 발 뒷부분으로 옮겨 다시 한번 교차 후 위로 올려서 매듭을 고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화 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등산화 끈을 교차 후 뒤로 보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교차 후 위로 올려서 윗부분에서 매듭을 이용하여 고정을 해줍니다. 처치가 끝나면 환자의 발가락 부분의 혈액순환이나 감각, 움직임 등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에 응급처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등산할 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용품이 응급처치 장비 대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끝으로 등산 전 사고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전에는 반드시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등산 코스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등산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등산 복장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 탈진을 막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이고 날이 따뜻하더라도 산 정상 온도가 낮고 바람이 불어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갑작스럽게 비라도 만나면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얇은 긴 옷은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 잘 하시고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 물품을 적절히 사용하여 부상자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오늘은 운동상해와 구급처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상해에 따른 응급처치를 잘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